자, 이번에는 현금과부족 계정 과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현금과부족은 얘는 미결산 항목이었죠. 한마디로 우리 결산 시 잔액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 시 잔액을 제거한다라는 건 이 현금과부족은 차변 계정이에요. 차변 계정이라는 건 장부에 무조건 대변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시산표에 들어갔을 때도 차변에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잔액이 플러스로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거였고, 부족한 거 상관없이 부족한 경우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얘를 제거하려면 대변에 현금과부족이라고 쓰면 잔액이 제거가 돼요. 그런데 차변에 잔액이 마이너스가 적혀 있으면 그러면 과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거하려면 차변에 현금과부족으로 그 금액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부족하다, 과잉이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장부상 현금과부족의 잔액의 금액을 부호로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개 다 보면 좋은데, 자, 이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 문제에서 돈이 많다는 건지 작다는 건지 구분이 안 가게 말하는 문제를 나중에 기출문제 보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게 돼요. 그럼 그걸 우리가 깰 수 있는 방법이 장부 부호만 가지고 가버리면 돼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알리바이를 형성해 두기 때문에 딱 그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보시면, 자, 만약에 기중에 돈이 부족했어요. 그럼 돈이 부족했다면 장부상 잔액을 현금을 줄여주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다 100만원 이렇게 썼죠. 그럼 기중에 이렇게 쓰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에는 이 현금 과부족이 플러스라고 금액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차변에. 그럼 이거 제거하려고 그러면 대변에다가 대변에 12월 31일 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다 100만원 이렇게 쓰고, 얘는 부족했으니까 잡손실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방금 차변에 잔액이 있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쓰면, 그러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잔액을 제거시키는 게 지금 우리 기말 수정 분기할 때의 지금 목적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기중에 돈이 많아서 자, 얘를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해서 장부상 잔액을 높여둔 거예요. 과잉일 때는 우리 장부상 잔액을 실제 잔액에 맞추기 위해서 높여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분계를 넣어둬요. 시험 때는. 그럼 장부에 조회하면 얘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차변 계정은 대변의 잔액을 쓰는 게 아니고 차변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대변에 많이 쓰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뜨게 되는 거예요. 대변에 많이 계속 쓰게 되면. 그럼 얘는 이 마이너스 100만원인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차변의 현금과부족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날 차변의 현금과부족 100만원이다. 대변이니까 수익 자리죠. 잡이익이다라고 분계를 하면, 방금 대변 마이너스 적혀 있는 건 차변의 현금과부족이라고 쓰면 합계잔액 시산표의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글로 쓴 게 이거예요. 플러스로 차변에
적혀 있으면 우린 대변의 형용가부족이라 쓰고 차변에 그러면 잡손실이라고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대변의 현금과부족이라고 썼어요. 근데 기말까지 얘 원인은 못 밝혔대. 그럼 차변에 쓸 건데 차변 자리는 비용 자리잖아요. 그러면 잡손실이라고 쓰시면 되고, 잔액을 봤는데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과부족이라고 쓰면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로 그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 쓰면 잔액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써줘야 되는 것, 얘는 잡이익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 잔액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근로소 부족한지 과잉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판단하도록 나올 건데, 그 판단이 생각보다 조금 쉽지는 않아요.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장부상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부족하다, 실제 잔액보다 장부상 잔액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말 쓰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지 뭐가 많다는 건지 이게 구문 안개에 다 섞어서 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장부상 잔액을 가지고 쓰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좀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받고 대손충당금 환입은 방금 자동계산 설명할 때 썼으니까, 자, 유가증권의 평가를 가지고 볼게요. 자, 시험에는 신양성 있는 유가증권만 나올 거기 때문에 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이나 신양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예를 가지고 봤을 때 X1년도 취득할 때에,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샀고, 그리고 X1년도 기말의 공정가액이 110만 원이고 X2년도 기말 공정가액이 7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70만 원. 자, 이런 경우에 자,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 X1년도 취득할 때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다가 X1년도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이 110만 원이면 10만 원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랬다가 X2년도 기말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내렸으니까 40만 원이 내렸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을 내리고,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했으면 취득시하고 차익을 쓰고, 전기나 전기 이전에 샀다 그러면 전기말 평가한 거하고의 차이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얘는 장부 가액하고 차액만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이것만. 전기말에 평가했으면 평가한 금액이 장부에 적혀 있겠지. 110만 원이라고. 그럼 110만 원하고 이 둘의 차이만 조정하면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서 자, 매도 가능 증권을 보면, 자, 얘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면, 자, 얘는 X1년도 취득을 하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이다. 대변에
돈 현금으로 100만 원에 샀다. 그리고 X1년도 기말에 110만 원이면 자, 올해 취득한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올해 취득한 거는 둘 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취득 원가하고의 차이만 조정할 거니까 그냥 계정 과목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써주면 되니까 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X2년도 기말이 문제인 거예요. X2년도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이 40만 원이 내리면 자, 이때는 자본 우선 상계. 손해 보게 되면 이익 본 게 있는지 보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얘를 먼저 우선 상계할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을 먼저 지우고 나머지 차이 나는 3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취득 원가하고 차액이 평가 손익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는 서로 우선 상계 평가 손익을 우선 상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우리 채권 유효 이자 율법으로 이자 지급 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이자를 지급할 건데 얘가 할인 발행이면 이자 비용, 여기는 유효 이자 지급하는 것 액면 이자고 상각액만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거고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자 비용, 유효 이자 우리가 주는 수 있는 이자는 액면 이자밖에 없는데 이때는 차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액이 차변으로 지우게 될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표현했죠. 이 세 개의 중에 금액 두 개를 줄 거라고. 그럼 이 틀만이라도 기억한다면 뭐 원리 이해해서 쓰시면 제일 좋고 틀만이라도 기억하신다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채 쪽에 가면 이자 받는 입장하고 전부 다 썼던 거 있으니까 근데 결산에 등장한 거는 이자 받는 쪽 입장보다는 얘네들 가지고 금액을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푸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의 평가 얘를 환산이죠. 그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외화를 상환하거나 회수할 때에 한마디로 일반 전표 기준이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만 사용할 거고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기말에 환산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만 결산 때만 한마디로 결산 시에만 쓰는 거예요.
계산 시에만 환산을 하는데 그래도 얘는 화폐 성격의 자산 부채를 쓰기 때문에 이 네 계정 과목 전부 다 영업외 수익 비용이에요. 한마디로 수익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이 계정 과목들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수익 비용이니까. 자, 그럼 얘도 예를 들어보면 자, 외상 매출금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제품 매출을 하는데 $1000를 매출을 한 거예요. 그럼 X1년도 기준에 우리가 제품 매출을 냈는데 자, 이 매출 시 환율이 우리는 $1당 1000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X1년도 12월 31일 날 기준 환율이 $1당 1100원이고 예를 들어서 X2년도 12월 31일 날 일단 외상 매출금은 말도 안 되지만 기준 환율이 $당 900원이고 그리고 X3년도 상환시 기준 환율이 예를 들어서 12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첫 번째 X1년도 우리가 매출할 때에 대변에 제품 매출 이날 환율로 하면 100만원이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그럼 X1년도 기말에 우리는 외화를 자, 이때 100만원 적었는데 이번 기말엔 110만원이 되었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10만원 보여줘야 되니까 10만원 높여줘야 되고 우리 외화가 지금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높여줘야 되니까 자산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원이다. 이렇게 높여주고 내 재산이 높아지니까 이익 본 거죠. 그리고 대변은 수익자리잖아.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다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환산해서 이익 봤다. 그랬다 X2년도 기말에 우리는 장부에 1100원이라고 써뒀는데 110만원이라고 써뒀는데 얘가 90만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20만원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산을 줄여야 되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만원을 줄여주고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다 20만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얘는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뭐 상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올해 발생한 거는 발생시하고 환율하고 차이 조정하는 거고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면 전기말 이렇게 맞춰뒀을 거잖아요. 110만원. 그럼 얘를 90만원 만들기 위해서 20만원 줄인 것만큼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말 환율만 알면 되지 취득시 환율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랬다가 이제 X3년도 상환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상환을 하면 내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 90만원 있으니까 장부에 적혀 있는 거 지워주고 먼저. 그리고 나는 돈을 받는데 120만원을 받아서 차이나는 30만원만큼 이번에는 우리가 회수한 거죠.
그래서 기말이 아니니까 이때는 외환 차익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때는 환산을 쓰는 거고 기중에는 우리가 외환 차익, 외환 자손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외화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적혀 있는 수동 계산에 대해서는 뭐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봤는데, 자, 그럼 이 수동 계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동 계산에 없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일단 수동 계산 다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원인을 밝힌 거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하는 것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우고 그 계정 과목 쓰는 거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에 있는 기본 예제 가지고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그 3004번 회사에 들어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지금 하는 작업 하나만 좀 먼저 따라서 해주세요. 자, 컴퓨터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서 지금 데이터를 잘못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서, 자, 잠시만요. 자, 960번으로 가시고 960번 여기 관계 코드에 150번이라고 쓰세요. 제품 시험 때는 제대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안 돼 있어서 시험 때랑 똑같이 뜨는 거 보면서 해야지 우리가 편하니까 얘 집어넣는 거예요. 자, 196번에 가서 여기 관계 코드 150번만 넣었어요. 제품 걸로. 하셨죠? 수정씨 됐죠? 수정씨 오케이? 안 됐어?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야. 개념감이 저희도 여기 클릭해서 960이라 치면은 그 위치로 휙 가죠. 그래서 여기 관계 코드에 클릭해서 150번이라고 치면 돼요. 150이라고. 됐나요? 지원씨 됐나요? 우리 지원씨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쓰러지면 안 돼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자동계산은 자동계산 가서 할 거다라고 남겨놓고 수동계산 부분만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고정자산에 대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고 계산에 반영하시오. 예,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해서 불러오라는 거죠. 단기 감가상각비 알려준 게 없죠.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하고 자동계산해서 할 거니까 이따 자동계산 하기 전에 할게요. 자, 두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재고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재고자산 문제지만 우리는 수동계산해야 될 게 있는지 볼 건데, 자, 원재료가 있는데 장부재고가 4,500인데 실질재고가 4,350만원이에요. 그럼 150만원치가 없어졌죠? 그럼 150만원치가 없어졌는데 내용 보면 감모 손실 중 3분의 1은 비정상 감모 분임. 그럼 150만원 중에서
50만원은 비정상 감모란 이야기죠. 그럼 이 비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를 수동 계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 그냥 바로 컴퓨터 입력해도 되겠죠? 그죠? 한 명만 대답했는데 끄덕끄덕 해줬어요. 자, 그럼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방금 원재료 50만원치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는 거 150만원 중에 3분의 1이 비정상 감모를 했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만원 대변에 원재료 적요 8번 50만원 이렇게 꼭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수동 계산이 있어야 되고 꼭. 자, 다음. 자, 제공품은 뭐 자동 계산에서 쓰기만 하면 되고, 자, 제품이 있는데 장부 재고 원가가 4,865만 원이고 순실현 가능액이 4,7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115만 원만큼 가치가 하락했죠. 115만 원만큼. 그럼 이렇게 가치가 하락했을 때에 수동 계산할 수도 있고 자동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동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자, 화면만 그냥 보시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115만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제품 짝지로 해서 115만원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수동 계산한다면. 근데 이렇게 수동 계산을 하면,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수동 계산을 하면 계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 보면 여기 제품에 제품 평가 손실로 115만 원이 들어와 있죠. 지금 방금 내가 분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를 분개를 지우고 분개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얘를 다시 조회를 하면 시험에는 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빈칸으로. 그럼 그냥 수능 계산 안 하고 여기에 와서 115만 원이라고 쓰고 115만 원 평가 손실 금액 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전표 추가를 하면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방금 앞에 했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결제하기로 분개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실 금액을 그냥 여기에 계산자료 입력에다가 여기에 써서 전표 추가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평가 손실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얘가 적혀 있긴 했었어요. 근데 혹시나 안 적혀 있을까봐 그 분개를 이야기한 거. 안 적혀 있으면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왜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냐면 그 계정 과목은 만들어 쓰는 건데 그 계정 과목 만들면 얘가 활성화돼요. 일반적으로 없는 이유가 이 계정 과목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저자가 백데이터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제가 방금 손 좀 댄 거였던 거고 그래서 얘 있으면 자동 계산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편하죠.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 계산 쓰는 걸 좀 저는 오히려 평가 손실은 권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따 자동 계산해서 합시다. 그건. 그럼 얘는 자동 계산해서 할 거니까. 자, 두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번엔 추가 설정액이죠. 추가액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자동 계산하면 되죠. 임금 아래의 퇴직급여 전입액, 급여 아래의 퇴직급여 전입액에 써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동 계산할 거예요. 다음 4번은 대손충당금 설정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 설정한다. 얘 플러스 뜨든 마이너스 뜨든 일단 내 계산 귀찮으니까
우리 K랩에서는 계산자료입력에 대손상각이 들어가면 금액이 나오죠. 그럼 그거 이용하도록 그냥 얘는 이따 자동계산에 가서 볼게요. 그럼 5번 문제는 우리가 직접 분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발생이자 미지급분 300만원을 계상하다. 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발생된 이자래요. 이자 비용일까요? 이자 수익일까요? 차입금은 빌려온 거니까 이자 줘야 되겠죠. 그럼 이자 비용 300만원을 인식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 자리는 차변이니까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 300만원이다라고 쓰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0만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서 차변에 이렇게 이자 비용 300만원 써서 인식시키는 걸 계상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다음 보험료 선급분 28만원을 계상하다. 자, 이건 문제 좀 옛날 구닥다리 스타일이에요. 요즘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을 안 해요. 지금 보험료 중에 500번대 보험료 중에 선급분 내년 거 28만원을 우리는 지금 인식하라는 건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고 보험료 취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리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 28만원을 취소하고 차변에 선급 비용 28만원을 인식하라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당좌예금 음수 잔액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그럼 이번에도 음수로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게 있나 봐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엔터 치고 당좌예금 가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없애려면 이 자리에다가 이 계정 과목으로 금액을 써주면 마이너스가 제거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기중에 수표 발행하면서 대변에 당좌예금 쓰는데 그냥 잔액 신경 안 쓰고 대변에 그냥 무조건 당좌예금이라 쓴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단기 차입금 왜 써? 그냥 마이너스 된 만큼 기말에 한 방에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버리면 될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그냥 계속 당좌예금이라 쓰는 거예요. 수표 발행할 때마다. 그랬다가 대변에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이 금액만큼.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이라 써서 얘를 제로로 만들고 이 돈만큼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잔액보다 부족한 거 단기 차입금 하는 거 한 방에 처리가 되죠. 그죠? 그럼 1229만 9,780원 적어 놓고 분개해야지. 이 금액. 그러니까 적어 놓고 차변에 당좌예금 1229만 9,780원이라고 쓰면 자, 제가 차변만 썼어요. 지금 아직 대변 안 썼어요. 차변만 썼는데도 장부 조회하면 차익이 있다는 건 차변만 써서 그런 거고 얘 잔액이 없어졌죠. 나중에 현금 과보도 또 그런 식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면 차변에 써주면 지워지니까. 자, 그럼 이제 얘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고 그렇지 안 알려줬네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뉴욕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 3천만 원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되어 유동성으로 대체하다. 그럼 장기 차입금을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지우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이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뉴욕은행 3천만 원이다. 둘 다 거래처 꼭 써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 수등여산으로 눈에 보이는 건 먼저 다 끝냈고 9번은 법인세니까 K랩은 선납세금도 전부 다 보여주고 자동계산 되니까 얘는 자동계산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자동계산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얘 고정자산 등록에 해둬야 불러오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갑시다. 자,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서 지금 건물, 기계장치, 차량 업무하고 종류 많으니까 엔터 쳐서 아래 계정 엔터 치면 계정 과목 코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보면 건물이 먼저 있네요. 자, 건물 코드 1번 공장 건물 취득은 2017년 6월 5일 날 자, 정해법 맞죠? 자, 기초가액이라는 건 1월 1일 날 이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을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은 취득한 금액을 손 안 대고 그대로 두잖아. 유형자산은. 그죠? 감가상각도 차감 계정을 다는 거라서 취득원가를 쓰는데 무형자산은 직접적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감가상각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장부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건물 얘는 올해 취득한 거 아니니까 과거 거니까 1억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이 중에서 1,000만 원이 달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인은 우리 세무이거는 볼 일 없고 자, 내용 연수는 20년. 자,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서 500번대다 800번대다라고 구분하는 게 여기서 선택해 주니까 컴퓨터가 인지해서 불러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대 업종은 그냥 F2번 누르지 말고 02번이라고 책에 있는 대로 쓰세요. 책에 사용 공장 옆에 업종 02번 있죠. 이렇게 쓰면 자, 얘 하나 되었고 다음 또 건물이 있는데 2번 얘는 본사 건물이고 2017년 4월 1일 날 1억 8천만 원에 사서 1,800만 원 달했네요. 자, 그럼 내용 연수는 똑같이 20년이고 자, 이번엔 본사 거니까 판관비임 800번대 6번 800번대 그대로 있고 얘는 업종이 03번 철골 자, 다음 기계장치 3번 절단기 2017년 7월 31일 날 8천만 원에 샀고 250만 원 달았고 내용 연수는 10년 얘는 기계장치는 절단기 공장 1번 500번대
업종 코드는 13번. 자, 다음 차량 운반구 5톤 트럭은 4번 5톤 트럭 2017년 5월 27일 날 1000만원에 300만원이고 10년 이번에도 공장이네요. 500번대 13번 업종 코드. 자, 다음 또 208번 5번 승용차 2020년 7월 3일.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올해 취득을 했죠. 그럼 1월 1일 날 얘는 없었어요. 그러면 기초가액은 없고 당연히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상각도 안 했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단기 중 취득, 여기에 얼마에 사왔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사온 금액이 2,430만원이고 2,430. 그리고 내용 연수 5년. 얘는 본사 거니까 그대로 6번 800번대. 경비 구분은 똑같이 13번이다. 이렇게 써주면 고정자산 등록이 끝났죠. 자, 여기에 경비 구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혹은 실수하는 게 1번이 500번대인데 5번 하는 순간 아예 다른 업종이 750번대 나와서 결산자료입력에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경비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결산자료입력에서 불러와질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결산자료입력 들어갑시다. 쉬었다 할게요.